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뉴욕에 있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인 21일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과 같은 날이죠. 이래저래 21일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퇴임 후 첫 서울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어 참석한 9.19 선언 5주년 행사에서는 작심한 듯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 전현 정권 충돌이 이어지면서 문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 참여도 본격화되는 건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19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해 현재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맞장구 친 가짜 평화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불러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모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 찬반을 두고 당내에서는 내홍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일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등에 최고 120mm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퇴임 후 첫 서울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지금보다 좋았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쇼가 북한의 위협을 키웠다고 비판했는데 전현 정권의 정면 충돌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첫 서울 행선지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지난 1일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이 대표를 찾은 겁니다.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론 야권 원로로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을 만류한 거지만 행보의 이면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공통 해적을 둔 만큼 문 전 대통령이 당 내부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 병문안 이후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장에서 내놓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 경제 성과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신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맞장구 친 가짜 평화쇼는
한층 고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불러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여전한 북한 몸과 허울 좋은 거짓 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통계 조작으로 이뤄진 거라며 부동산과 소득, 일자리 정책 관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했습니다. 엄정한 수사 촉구 등 파상 공세를 예고한 건데 전임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전현 정권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함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법무부가 요구서를 접수한 이튿날 전자결제로 곧바로 제거한 겁니다.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내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모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이자 보조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거하자 야당 대표에게 제발 죽어라라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제거는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식의 정적 죽이기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그런다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주도한 구체적 정황을 일일이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포함돼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지시하거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실상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142쪽 분량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이 대표가 측근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각종 비리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제도권 최측근으로 불리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껴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제도권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김 씨와 30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추진경과를 먼저 묻기도 했고 다른 사건으로 복역한 김 씨가 출소 후 찾아오자 자신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기도 했다며 멀어진 사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이야기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김 씨 최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표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검찰은 이 대표가 주도자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방북을 밀어붙이기 위해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승인한 게 바로 이 대표라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대납 보고를 받고도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등 단순 결제자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11쪽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를 선물받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한 날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창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장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 이루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당 등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어지자 병가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 해당 학급을 대신 맡았던 교사 역시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그만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은 뒤 학부모 악성 민원이 제기돼 그해 11월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35년 경력의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급을 맡았는데 이 교사도 약속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담임을 그만둔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노조가 공개한 교사 증언에는 욕설과 수업 방해 등 특정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대전 IC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험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너무나도 상세히 기억을 하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짝꿍을 괴롭히던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했더니 그날 오후 바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학교 관리자한테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사로서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판단했고 약속된 40여일을 채우지 못한 채 일주일여 만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무능감 속에서 내가 교사로서 나를 반드시 세워서 얘네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 교사노조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숨진 초등학교 교사 역시 당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숨진 거라면서 고인의 사망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순된 교직사회가 만든 사회적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미온적인 관리자의 태도,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 스트레스,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반에서 해당 기간제 교사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치유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우선 1학교 2일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쌤119를 설치해서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해서 이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3년 동안 21만 명 늘리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수급자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먼저 내년에 32%를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000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의 47%까지 주어졌던 주거급여는 3년 안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동안 19만 5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학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사법부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법원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학 중인 자녀의 송금한 내역도 빠져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대법원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후보자 사이 사적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나아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의 360번 가량 영장 발부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삼권 분립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딴 좌편향 재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관의 이념과 성향을 드러낸 판결을 멈출 적임자라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회 또 인권법 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역시 전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다며 내로남불식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인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답정너식으로 이것을 이유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대치정국까지 이어지는 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와 관련해서 백지 신탁과 배우자 급여 등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 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면서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인터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정보통신업체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하고 이듬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된 2013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회사 지분은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 주식은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팔았는데 배우자 보유분은 신우이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나중에 다시 회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만 잠시 맡겨뒀다 찾아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무렵 주주들의 요청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게 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신우이에게 지분을 넘긴 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떠안아 주겠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던 기존 해명은 어긋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 건수가 6배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뉴스 소비 문화가 변화한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6년부터 다시 운영사 임원을 지내고 수천만 원 급여를 받은 점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이 최근 5년간 0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며 신용카드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신고 시에 소득 공제가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일단 삼성카드 하나만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 각종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박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두 사무총장은 내일 오전 9시 반에 입당 행사를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영입 인사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전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립정당을 만들려 한다면서 합당을 제안했다면서 합당하게 되면 양당이 법적 절차를 거쳐 한 달 내외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을 주도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조금 힘을 보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또 신당의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30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를 본 남해안에 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폭우에 터미널 천장이 뚫려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유속도 빨라 마치 하천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주말 시간당 40에서 100mm의 가을 장맛비가 강타한 경남 남해안의 모습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우로 상처를 입은 이 지역에 또 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사이로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여기에 동풍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에도 2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대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부지방과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우와 함께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동반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반성은커녕 탈옥까지 시도를 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 회사 돈 등 1,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도주를 도운 친인척을 강제 수사하는 등 48일간의 추격전을 벌여 김 전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주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김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자와 함께 탈주극을 계획한 사실이 추가로 탄로났습니다. 호송차와 법정한 교도관 배치도 등 탈옥 계획을 빼곡히 정리한 문건 수십 장이 발견된 건데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 꼬임에 넘어갔을 뿐 진짜 도망치려 한 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방호 인력 수십 명이 법정에 투입되는 진풍경이 이어진 끝에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공범을 장기 도피시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항소심 도중 다시 무모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999억 원에 달하고 끼친 피해를 모두 합치면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재판부는 원심이 양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와는 별개로 서울 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를 통해 추후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밀치고 지나가 흉기 난동 오해를 일으켜 시민 18명을 다치게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을지로 사가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밀치며 중앙 통로를 걸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열차 안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그냥 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난데없이 인근 주유소로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등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찻길에서 주유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다짜고짜 주유건을 뽑더니 라이터를 갖다 대면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결제해야 기름이 나오는 셀프 주유소라 주유기 노즐에 남아있던 잔량에만 불이 붙었다가 금세 꺼진 건데 하마터면 큰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일반 주유기 같은 경우는 드루스가 나와요, 기름이. 셀프 주유기는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량 이거 이제 이렇게 살짝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한두 방울 나오죠. 이게 묻는 거죠. 이후에도 한동안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막거나 윗옷을 벗어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간 남성.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순찰차에 태워집니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주유소로 향하기 전엔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추돌 사고가 난 주유소 인근 도로엔 앞범퍼 등 차량 부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살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막 머리를 흔들지 않나, 소리 꽥꽥 지르지 않나,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막 박살내듯이 막 손바닥을 치고 그때 죽여야겠어! 이러고 따가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경찰이 A씨가 체포 이후에도 난동을 피우는 걸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몇 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처방받은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을 적용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옛 애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도 다치게 했던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 검찰은 A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스토킹한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어린 자녀를 비롯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은 A씨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더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10일 기소된 뒤 최근까지 반성문을 6차례 써서 법원에는 A씨. 그러나 유족은 A씨에게 사과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4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분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어린 딸을 위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엄마를 잃고 충격에 빠진 6살 딸에 대한 심리 검증 결과도 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잡힌 가운데 이날은 피해자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11대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자가 선처를 바라고 자신의 차량을 이미 제출하는 형태였는데 재범 위험성이 큰 운전자들의 차량을 강제로 확보해서 재범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3일 경기 부천의 교차로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더니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잠깐 멈추는 것 같았던 SUV는 이내 빈 공간을 찾아내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를 몰던 40대 남성 A씨는 이후 보행자 2명까지 들이받고선 차를 놓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km가량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자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구속을 면하려 차량을 이미 제출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한 건 이게 최초 사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흉기가 같기 때문에 미리 압수해서 그 또 다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압수된 차량은 전국에서 11대.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미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 단식을 좀 풀게 될까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인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은 21일 그 표결이 거의 뭐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냥 정광석화식으로 법원, 뭐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거쳐서 다시 휙 돌아서 지금 국회까지 왔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뭔가 하여튼 결판을 내고 싶어하는 이 정부 여당 쪽의 생각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왕 가는 길에 한 조금 더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 물론 굉장히 많이 기다렸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다리던 사람 중에 아마 넘버원
네. 그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인물인 것은 뭐 확실한데요. 예. 오늘 좀 서울 온 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여기를 들리지 않고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됐고 지금 네. 현재 21일이면 뭐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부결적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당내 분위기는. 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조금 단식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혼자 몸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좀 싸워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손도 잡고 있고 머리도 쓰담고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오늘 두 분의 만남 민원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병원에서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주사라든지 영양제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곡기라고 말하는 식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오랜 단식을 하고 나면 바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하기 전 단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지금 단식을 이어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미 단식은 실질적으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단식의 목적이 어떤 뭐 법안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노동운동 이러한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좀 단단히 하기 위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내 결속,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했고 위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만일에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이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개딸들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문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양 세력 간의 일단은 휴전 기간, 숨고르기 기간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의 1차적인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방문으로 어떻게 보면 단식의 명분도 좀 얻고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입지도 좀 확보한 만큼 1차적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런데 병문안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해프닝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비디오로 봤는데요. 예. 지금 육체적 단식은 끝났지만 정치적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개딸이란 분들 지지자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몰라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어른이다. 왜 비난하는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강성 지지층에게. 개딸 이 분들이 그 인식 수준을 이번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누구든지 오면 막 욕하고 뭐 우리 대표를 살려달라, 우리 대표를 위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나친 맹목적 충성이 가지는 함정에 지금 이 개딸 이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건 이건 좀 뭐 번지수를 무지 잘못 찾았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잘못 읽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당이 휘둘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오늘 개딸들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표결 때까지는 좀 이어갈 것 같다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원주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식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녹색병원 이송 등과 맞물려서 정치권에서 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약간 119의 실무적인 규정하고도 좀 네. 관련이 있습니다. 119가 예전에 여러 가지 그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가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근처에 있는 병원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한 20-3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규정상에 따른 절차적인 걸로 여의도 성모병원을 들른 거고요. 네. 원래 행선지는 녹색병원인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행선지는 녹색병원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여의도 성모병원을 들러서 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고요. 예. 이건 119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까운 병원 한 곳을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린 거고요. 거기서 20km 정도의 앰뷸런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말하자면 보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나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예. 호사가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단식 20일째인데 링거 단식이든 어쨌든 단식을 계속 이어갈 움직임을 보인다. 두 분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문 전 대통령 이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나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성적표를 일일이 비교하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입니다.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 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보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조작이란 단어가 좀 들어오던데요. 최근 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네. 오늘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게 굉장히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지금 이제 스피치를 네.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 GDP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GDP는 한두 해 잘해가지고 그렇게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축적된 경제 발전이나 제도의 발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018년도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던 그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어떤 USB에 무엇이 담긴 것들을 전해줬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선의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보고되는 거에 그 결과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실무진에서 어떤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일단 이 과정에서 어떤 팩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인지 이 숫자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그 이전 정부든 다른 정부가 조작했다. 뭐 보수 뭐라고 하셨죠? 안보는 보수가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라는 이런 조작된 현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계가 조작의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그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어요. 내 주변에서 전세가 1억이 넘게 오르고 집값은 몇 억씩 오르는데 왜 여전히 집값은 10%밖에 안 올랐다고 하나, 5%밖에 안 올랐다고 하나. 내 주변에선 다 일자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활 인구로 돌아서는데 왜 고용률은 저렇게 높이 항상 고용률은 높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통계청장에서도 황수영 전 통계청장이 갑자기 이유 없이 사표를 던집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물론 황 전 청장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때도 통계 외압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조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언을 조금 삼가하시거나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셨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저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감사원이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면은 수사 결과도 나올 거고 또 기소가 되면 재판도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긴 거고요.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조작이라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냥 하나의 의견일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5년마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이러는 것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좀 선진국이라고 그런다면은 전 정부가 잘한 것은 이어받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1년 안에 뭐가 잘못되면 바꿀 수 있는 건 있지만은 이처럼 전 정부를 싹가리하고 싹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후진스러운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 최근 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모든 것들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야도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전현 정권 충돌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겹겹이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한테 여쭤봐도 해법이 딱히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 정부의 토대 위에서 또 보완을 하고요. 새로운 정책들을 나아가고 그것이 사실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은 저희 정치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점들은 계승해야 되고 잘못된 점들은 바로 잡아 나아가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실은 책임이자 의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다 동의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순간들, 정치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의 문제들. 평화를 지켰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건강한 평화였는지 우리가 미래를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평화였는지 아니면 굴종적인 평화였는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하고요.
통계 조작이라고까지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진행이 네.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통계가 정말 아까 신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과 그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그 이후에 정책들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이론불명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행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모든 정책과 법안의 시작은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 수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최근에선 특히나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향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마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토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것인가 그걸 수치를 갖다 만들어내는 마사지하는 작업들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책의 전문가로서 또는 학자들도 분명히 동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걸 사법의 영역이라고 보시지 말고 정책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 차원에서 저는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을 퇴임 후에 처음 오신 거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오셔서 이렇게 발언을 굉장히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정도로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 정권 수사는 뭐 계속 되는 상황이고요. 발언 수위는 계속 높아질까요? 현실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전 정권 탓을 하고 또 뭐 뒤집어 놓고 이러면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1년 5개월 됐나요? 이제 1년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에 1년 반이 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입만 벌리면 전 정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 정권을 얘기하지 않는 자리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뭐든지 지금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은 총선하고 나서도 또 뭐 전 정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사실은 국가의 자산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러면은 이건 좀 할 말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된 건 수사와 재판을 좀 정확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치권 대치 상황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21일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체포동의안을 전자결제로 제가를 했고요. 내일 국회에서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하고 같은 날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데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간표의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걸까요? 원래는 이게 같은 날이 아니고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체포동의안을 이게 법원에서부터 물론 처음은 검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 법원,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다시 법무부 거쳐서 국회로 오는데요. 이게 보통 선례를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광석화처럼 휙 돌아서 바로 국회로 들어와서 바로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후니까 21일 오후 어느 시간에는 언제든지 표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9월에는 21일이 본회의가 있고 25일은 조건부예요. 예. 현안이 있으면 본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21일 본회의가 9월 달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의안이 같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안이 같이 예.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나오신 저희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은 이게 시간표상 25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빨라져서 21일에 같이 표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표결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하는 또 표결을 어떻게 하는지 들으신 바가 있는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고민의 지점이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뭐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정말 그야말로 정쟁의 정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면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것이 내각 총 뭐 다시 해라, 그러니까 사퇴시키고 다시 임명해라, 이제 내각을 갖다가 다시 리셔플링해라, 이제 그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반려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으로서는 본회의장에서 이제 퇴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결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수석이니까 뭐 할 수는 과반,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또 과반만 넘으면 대통령이 되니까요. 안 받아들이면 네. 이 또한 또 의미가 없는 거라서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뭐 예상대로 가결할 것 같고 한덕수 총리 때는 일괄 퇴장할지 표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내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결과 부결 사이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당내 의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영장 발부 여부와는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그 가결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되면은 대국민 약속을 하신 거니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만장일치 부결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이 되더라도 갈라지는 거고요. 가결이 되더라도 당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결, 부결을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거다. 오늘 대변인 설명은 있었거든요. 정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해도 의미가 이게 없어요.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예. 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부스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결단을 내려서 찍는 거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 그러면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만 그냥 요란벅적하지 실제로 투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가결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결 호소를 해서 가결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만 가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가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2월 말에 했던 그 1차 체포동의안 경우에 139대 138로 찬성이 139, 반대가 138.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과반이 안 됐죠. 20명 정도의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탈표가 가결적으로 있었죠. 이탈이 예. 된 거죠. 근데 지난번에 31명이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자고 그 서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31명이 모두 다 가결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을 쉽게 풀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근데 단식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날 청구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어제 그 민주당 쪽 그렇죠, 패널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또 네, 방문을 이제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단톡방들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결을 찍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부결을 찍으면은 그 사람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오늘 내일 모레 오전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신상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오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글쎄 이게 신상 발언이 아마 대리 발언이 안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리 발언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상 발언은 원래 그 신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리 신상 발언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상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면은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면 원내대표나 이런 원내대표단의 한 사람이 뭔가 긴급 발언을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6월에 얘기했듯이 가결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좀 내면 오히려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조응천 의원의 얘기인데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바라는 저런 시나리오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부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특히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와서 다른 모습으로 싸우셔라, 단식 그만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싸우셔라는 이런 덕담까지 들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당내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물론 조응천 의원님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요. 과연 이거를 가결을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강성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일에 가결 누르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런 발언이 원외 친명 인사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도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저런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가결을 통해서 검찰로 가서 출두해 가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물론 공천이 중요하긴 하지만 친명계든 비명계든 일단은 당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서울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케어했다는 것 그 자체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상당 부분 공천에 관련된 갈등 부분은 해소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좀 앞서서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글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국회 발전을 위해서는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으로는 부결로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뭐 이런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들으면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그 공천을 받으려고 앞둔 의원들, 정치인들은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위축은 안 됩니까? 위협을 느낄 사람도 있고 안 느낄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요. 지금 강 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잘 봐야죠. 강 위원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인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시켜놓은 건 이건 아주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진짜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위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그건 뭐 어때? 내가 누가 찍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하면서 내 소신대로 찍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압력은 사람들마다 국회의원 각각마다 다 다르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강 위원이라는 최측근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1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진행해온 출근길 문답을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 보다도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된 것은 당시 김연광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강력 천거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도가 지나치다.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내가 청문회에서 다 해명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우이가 일시적으로 이제 맡아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진 상태인데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본인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 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김행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부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에게 팔았고요, 넘겼고요. 그리고 그렇죠, 창업자한테 갔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우이가 그걸 갖다 인수했다는 건데 당시 이제 이 회사의 적자가 심했고 부채도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의 가치는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우이가 기꺼이 그걸 갖다가 선의의 뜻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이 주식의 변동이 어떠냐가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가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것이 현금성으로 굉장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회사의 부채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놔봤자 아무도 그걸 가서 매입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김행 후보자나 그 배우자분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신우이에게 넘겼다라고 보는 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검사 출신 의원이죠. 김웅 의원은 이게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까요? 이게 물론 재산상의 가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무슨 호가가 나가는 건 아닌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재산상에 얽혀진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주식을 파킹을 해놓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한번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이 검찰에 오래 있어 본 사람들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 혹시 무슨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그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김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걸 거고요. 네. 근데 저게 도어 스태핑을 갑자기 중단하고 뭐 그럴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청문회라는 게요. 청문회 장 안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언론이 검증을 그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사실은 광의의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예. 사실 이 청문회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이 원래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그런 데서 보면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고 예. 광의의 청문회에서 걸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보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과해야 진짜 장관이 되는 거고 진짜 뭐 장군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렇게 발끈하고 그러는 것은 일단 청와대 대변인 출신답지 않은 일이고요. 네. 그것을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반박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밝히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좀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어제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그 의원이 그 김행 지금 후보자가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추천했나를 가지고 설전을 두 분이 벌이셨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공천관리위원, 이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이죠. 공관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그때 위원장이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런 식의 저런 발언을 통해서 마치 추측하게끔 네. 하는 누군가 것도 좀 있겠죠 해서 누군가 네, 이렇게 누군가를 추측할 수 이제 있게. 그래서 약간 물음표를 예. 찍게 하면서 네. 이제까지 나왔던 의혹들을 다 거기다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혼란을 주는 건 조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진석 의원이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 김행 지금 후보자가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이 아니죠. 공관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지난 일들 같고 특히 뭐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천권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공관위원 자리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런 무슨 약간 뭐랄까요 음모론적인 이런 발언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하겠다 오늘 선언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오늘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그렇다고 질의응답을 중단 선언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네. 설명을 하면 네,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좀 지켜보도록 하죠.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박 6일에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를 선물받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한 날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장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 이루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당 등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의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앞으로 3국 간 협력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가 생깁니다. 또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이 교사를 지원해줄 신속 대응팀이 신설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 전담 변호사, 이른바 우리 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 자문해줄 1학교 1변호사제로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엔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SEM119도 신설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부모에게 금쪽이 교정 방법을 알려주듯 교사에게도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방법을 조언해줄 전문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전문 상담 인력을 충원해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서 교원을 구하기 위한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반복 문의는 민원 첩보 시 받도록 하고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마련될 상담 공간엔 폭언,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시 자동 녹화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인데 이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신고한 교사 322명과 출제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24명이 학원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가 억대의 돈을 받았고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지만 24명 중 22명이 영리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의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수능시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출제위원 참여 뒤 문제를 판 22명은 청탁금지법과 비밀유지 서약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문제를 산 대형 입시학원 등 21곳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 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교육업체가 병역 특례 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와 특례 요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사교육업체는 병역 특례 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인해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견과류 봉지 안에 숨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를 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수색이 진행됩니다. 경찰관들의 눈에 든 건 바로 해바라기 씨 봉지. 안에서는 하얀 가루가 가득 담긴 비닐 지퍼백들이 나옵니다.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 씨 봉지입니다. 겉모습은 물론 촉감도 시판 제품과 비슷해 의심 없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 봉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사람은 40대 주부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기내 수화물 검사를 면제받았는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수고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상선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유통책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5.8kg, 무려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90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마약 밀수와 유통 등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했습니다. 또 시중에 팔려나간 필로폰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필리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윗선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과 잠정 조치 불이행 등 4개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해외에서 대마를 들여오거나 파는 범행은 원고 형량이 조금 더 높은 범죄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했던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이 씨를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씨의 가족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쓴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 달이 돼가지만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 첫 단추인 새벽 경매 전에 방사능 신속 검사가 위판장 곳곳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일혁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3시, 전국 최대 어시장으로 꼽히는 부산 공동 어시장. 경매를 앞두고 어종과 크기별로 선별 작업하느라 분주한 사이 또 다른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조업구역에서 잡아올린 고등어와 삼치, 갈치를 수거봉투에 담아 봉인지로 꽁꽁 감쌉니다. 경매에 나갈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지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선별로 조업 해고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조업 해고가 같이 겹치는 어선은 제외를 하고 조업 해고가 다른 어선에서 대표 품종 세 품종을 각 한 품종씩 그렇게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가져온 생선은 먹을 수 있는 살 부위로 1kg을 발라낸 뒤 곱게 갈아 측정 장비에 넣습니다. 신속 조사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 국내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제 기준이나 미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속 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8월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한 1,100건 정도 했고 모두 다 적합이었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상인들 표정 한 구석은 밝지 못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쪽이나 인천 쪽으로 저희들이 시판 물량을 많이 보내는데 실제로 많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들도 보내는 물량도 사실은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 대처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보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곳은 전국의 43곳에 이릅니다. 이들 위판장을 거치는 수산물은 국내 위판 물량의 80%에 이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현지로 2차 파견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공보 1차장은 IAEA 현장 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점검 활동을 공유하고 발전소 방류 시설 중 중앙감시 제어실과 해수배관 헤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방사능 조사와 관련해서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 국제법상으로 주권 국가 간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많았지만 전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이 전력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7월의 기록적인 장마와 8월 무더위 속에 지난달 7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93.6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이 104.3기가와트로 지난해 피크 때보다 4.6기가와트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 전력도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크 당시 발전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전과 태양광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올여름 피크 때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가 가세해 21기의 원전이 역대 여름철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만 태양광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통에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죠. 먼저 우리가 이제 늘 있는 보아를 기저보아라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늘 있는 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기저보아는 원전이 담당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에 대해 위로하고 만류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건 이 실천적 성과로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에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하며 재정 적자가 현 정부에서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모레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 체포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친명계와 방탄국회 비판을 더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명계 간 내용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국정쇄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단식을 시작하며 내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정치적 승부수를 거둬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 등으로 여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현실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론 이 대표 건강에 대한 도의적 염려와는 별개로 체포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첫 번째 체포안이 부결된 이후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당 주류인 친명계 생각은 다릅니다. 무도한 정권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1야당의 수장을 지켜야 한다며 체포안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다. 이건 올가미 수준이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병상 단식을 강행하는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여당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나서라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현직 총리 해임 건의안이란 초유의 상황을 놓고 정치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던 구체적 정황을 일일이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포함되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등 사실상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142쪽 분량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이 대표가 측근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각종 비리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제도권 최측근으로 불리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껴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제도권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김 씨와 30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추진 경과를 먼저 묻기도 했고 다른 사건으로 복역한 김 씨가 출소 후 찾아오자 자신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기도 했다며 멀어진 사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이야기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김 씨 최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표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검찰은 이 대표가 주도자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방북을 밀어붙이기 위해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승인한 게 바로 이 대표라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대납 보고를 받고도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등 단순 결제자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11쪽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에 개통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는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스크린골프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가맹점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할인 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선군 지역 골프존 가맹점 3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존은 2021년 5월 한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 발행을 문제 삼으며 과열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지역점주 모임을 개최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 중지 등을 합의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가 YTN의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제보는 Y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는 올해 1학기 전공 필수인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뜻이냐는 학생의 질문엔 거짓이라고 잘라 답합니다. 거짓이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고종시대부터 신음하며 살았을 거라며 식민지 근대화론도 거론합니다.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속에서는 근대화가 뭔지 개념도 말도 없었어요. 근대화는 말도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해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거.
최 교수는 지난해 수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문과대 차원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엔 자신의 말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 또 역사왜곡 발언을 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연락하자 최 교수는 처음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거 다. 그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나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참과 거짓 개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참의 사례로 든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YTN의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한 건 자신이 틀렸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기사화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최 교수가 기초 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1학년 모두가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공 기초 수업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학교 역시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다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일부의 어떤 그런 글 같은 거라든가 주장을 참조해가지고 그걸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이견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 교수가 자기의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허무맹랑한 그 부정과 혐오와 모욕의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경희대 측은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제주 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한 혐의로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과장은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사들여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를 한 뒤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선과장을 서귀포시청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1,3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 황모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가 쓰던 컴퓨터 한 대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본토 상공에서 비행하던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 전투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면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사라진 건 현지 시각 17일 오후 2시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공에서 비행 도중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조종사는 급하게 비상탈출했지만 자동 조종 모드로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미 공군과 연방항공국이 기체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행방이 묘연하자 급기야 인근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찰스턴 합동기지는 사라진 전투기의 위치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F-35B의 스텔스 기능이 있어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이튿날 기체 잔해는 우여곡절 끝에 기지에서 2시간 거리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군 기지 SNS 계정에는 어떻게 전투기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며 군 대응을 조롱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우유값에 실종 제트기를 찾고 있다는 사진과 글을 합성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조롱글도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인 F-35B는 여러 동맹국들이 탐을 내는 기종으로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략 전투기를 감쪽같이 잃어버릴 뻔한 미군 당국은 잔해가 어느 정도 발견됐는지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는 이란 측이 국내 은행에 동결됐던 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결 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에 물품을 수출했던 한국 기업이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도 남아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일은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낮아지는 등 늦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변하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새벽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영동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에는 최고 80mm,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